자, 이제 들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서 조곤조곤 살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조곤조곤 살살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목을 많이 크게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곤조곤 얘기를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혹시 목소리 너무 안 들리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일단 글씨는 보이죠, 여러분? 글씨는 잘 보이시죠, 여러분? 네, 잘 보이고. 제가 이 교실을 처음 들어와서 1, 2교시 설정된 대로 좀 했다가 이거저거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정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전면 카메라로 바꿨고, 조금만 더 당겨볼까? 전면 카메라로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꿨습니다. 안경이요? 안경은 제가, 네, 쓰던 안경이 여기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옛날 안경. 요거 요거 한지는, 뒤져버리겠네. 안경 요거 한지 한 10몇 년 됐는데, 쭉 이걸 쓰다가 작년에 바꿨는데, 그놈이 고장이 났어요. 오늘 상태 별로 안 좋습니다. 목도 아프고, 안경도 옛날 거고, 수염도 못 자르고, 방송은 지금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잘 돌아가는 것 같긴 하네요, 다행히. 자, 이렇게 한번 좀 더 당길까? 더 당겨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상태를 보면서 뭘 힘을 내라고, 목소리 힘이 안 나오는데 지금 힘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 정도에서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목이 아프지만 조곤조곤 열심히 말을 해보겠고요. 오늘도 2시간 달릴 건데, 2시간 달릴 건데, 오늘은 2회입니다. 2회를 할 것이고, 2회는 이제 종이 이제 쳤네요. 그럼 미리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제가 오늘 자료 올렸는데, 자료가 조금 많아요. 분량이 조금 많은데, 오늘 그 2회에 해당되는 자료들이고요. 여러분들 다 안녕하시죠? 그래서 2회에 해당되는 자료들이고, 요걸로 2시간, 2회를 2시간 동안 오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방식은 똑같습니다. 방식은 똑같아서 우리 페이지, 수능 완성 페이지 177쪽이죠. 그죠? 177쪽, 한 지문 문제 풀 시간 드리고, 문제를 풀 시간 드린 다음에 요거, 프린트와 이 교재 문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늘상 해왔던 대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할 거고, 만약에 이제 미리 요 수능 완성 풀어오신 분은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 한번 쭉 훑으시면서 거기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훑으시면 되겠죠. 시간이 된다면 교재에 있는 문제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는 약간 미지수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일단 페이지 177. 제가 한때 키가 177이었는데요. 페이지 177 한 지문 푸시고요. 끝나시면 손 드시고, 또 끝났으면 프린트 보고 계시면 됩니다. 프린트, 설명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면 제가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2회를 나가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프린트 준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거 갑시다. 177쪽 풀기 시작. 네, 수능 완성입니다. 수능 미완성인 줄 알았구나.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렇게 바로 질책을 하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네, 빨리 들어오셔서 빨리 푸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진도가 빡빡합니다. 목 상태도 안 좋은데 진도도 빡빡하니 큰일이야. 여기 다 모여 계시니까 공지사항 겸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수 모의고사 있잖아, 한수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를 제가 목요일 수업이 든 분은 이번 주에 해설을 할 거고, 월화에 수업이 드신 반들은 다음 주에 해설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모평이 있어서 목요일 반 학생들은 모평 전에가 마지막 수업이잖아, 그죠? 그래서 한수 2회분 여러분 푸신 거 질문 공지사항에 올려놨잖아요. 거기 이제 질문 문항 다시면 그거 반영해서 목요일 반 학생들 그걸로 수업을 한다라는 거. 다음 주, 그 다음에 월화 반 학생들은 다음 주에 제가 그거 반영해서 수업을 해드릴 거니까 한수 모의고사 질문 문항 꼭 공지사항에 올리셔요. 이준아 씨는 한수 다 푸셨나? 그리고 너무 멀어서 지금 한수를 못 받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던데, 정말 너무 멀어서 막 배 타고 와야 되고 막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한번 주세요. 네, 지금 안녕하세요를 칠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들어오셔서 푸셔야지. 벌써 다 푸셨어, 이은채 씨. 아주 바람직한 양반이야. 이은채 씨는 어디이신가요? 김나은 씨도 다 풀었네. 전주희 씨. 전통의 전주희 씨. 저는 저기 여주이 갑니다. 여주는 경기도에 있는데 여주이가들이 쭉 저쪽 경상도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경상북도 영일군 기계면 지가동 산일번지 거기서 태어났는데 거기 이 씨들이 거기 쭉 있습니다. 여주이 이 씨들. 여주이 씨라고 여자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죠. 자, 드드드는 또 왜 나와? 이준아 씨? 이준아 씨가 한수 모의고사도 안 풀었다면서 뭘 드드드야 지금. 그럴 일이야. 자, 몇 분이나 푸셨나 보겠습니다. 한번. 이은채, 김나은, 재현우 씨 3분, 그 다음에 조연수 씨 4분, 김성현 씨 5분. 이준아 씨는 어차피 풀어놨죠? 한 3분 정도 더 푸시면 제가 진도를 한번 나가도록 해볼게요.
김용희 씨도. 김용희 씨 LG 야구 선수 이름인데요. 김혜서 씨도. 자, 목이 아파서 큰 소리 못 내는데 너무 소리 작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피를 토하더라도 목소리 크게 내고 수업을 해드릴 거니까. 아이고, 여기부터 갈아야 되겠네. 제가 핀 마이크를 구입을 했는데 12,000원 정도 하는 핀 마이크거든요. 근데 꽤나 가성비가 높네요. 저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김혜서 씨를 마지막으로 손을 드시는 분이 없네요.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자, 일단 저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프린트 볼 거예요.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자, 갑니다. 안 들리면 말씀하세요. 안 보이면 말씀하세요. 마음에 안 들면 말씀하세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볼 게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잖아요.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 뭘까요? 셋 다 백석의 작품인데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일제강점기 지식인 내고뇌가 담겨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방랑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어체 그렇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산문적 어조. 산문적 어조라는 게 원래 시가 짤막짤막하게 요약을 하지만 압축을 하지만 얘는 쭉 이렇게 줄글로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구어체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산문적 어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마음에 슬픔을 갖고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을 방랑하면서, 여기 올해 수특이잖아? 중국을 방랑하면서 말이지, 이곳저곳을 또 따라다니지만, 그리고 막 그 명절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돼? 내가 고향에 있었으면 모두 처먹고 뭐하고,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죠?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보나 이백 같은 그 유명한 시인들을 떠올리면서 자기를 위로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남신의주 유동박 기동방은 올해 연기는 아닙니다만은 신의주 남쪽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그 목순의 집에 새를 들어서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편지 주소 형식입니다. 편지 주소 형식이라서 자기가 자기한테 편지를 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흰 바람벽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방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의 공통점이 방랑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다. 왜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이기 때문에. 요걸 일단 바닥에 까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흰 바람벽이 있어이기 때문에 이 흰 바람벽의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에서 흰 바람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영화 스크린의 역할을 합니다. 영화 스크린의 역할. 그래서 이 흰 바람벽을 통해서 어머니도 회상을 하고, 그리고 첫사랑 여인도 상상을 하는, 그리고 맨 끝엔 자막까지 나오게 되지. 이 자막도 이 스크린의 역할을 하는 흰 바람벽에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자막은 다시 요 아까 두보나 이백같이 해서 말하는 위로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틀을 잡고 본문 갈 거예요. 오늘 저녁에 밑줄 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연에 그런데 밑줄을 칠 거고, 두 번째 연 가운데 쭉 내려가서 또의 밑줄을 칠 겁니다. 그 다음 연으로 가서 그런데 밑줄을 칠 것이고,
또 마지막 연으로 가서 그리고의 밑줄을 칠 겁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 그런데 또 그런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상이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문적으로 줄글 형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접속어를 통해서 연결이 돼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내용 볼게요. 오늘 저녁입니다. 좁다란 방은 가난하겠죠. 흰 바람벽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화 스크린 역할.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흰 바람벽에 쓸쓸한 것이 오고 간다는 얘기는 그냥 생각해보면 화자가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화자의 정서가 쓸쓸함이더란 말과 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럼 화자의 쓸쓸함이란 정서를 흰 바람벽이라는 사물에 빗대어 사물에 투영해서라고 말하죠. 보통 출제자들은 사물에 투영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지.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 이 전등이 어둡다라는 건 이제 가난을 의미합니다. 지친 불빛을 내던졌으니까 의인화돼 있죠. 의인화돼 있죠. 그러니까 불빛이 지쳤다라는 건 얼마나 말이지 그 어두우며 아유 너도 지쳤니? 이렇게 제가 이모티콘 최근에 산 게 있는데 난 이제 지쳤어요. 이렇게 있는 그 움직이지 않는 이모콘입니다. 딱 정지된 모습에 그냥 그림 대충 그려놓은 그림인데 난 이제 지쳤어요 하고 기다림에 지쳤어요라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저기 이모티콘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이러고 있는 거죠. 기다림에 지쳤어요 있고 그 바로 오른쪽 이모티콘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땡벌이라 그랬냐? 라는 이모티콘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재밌어서 이모티콘을 샀어요. 거금 2,500원 투자해서. 그 이야기를 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15촉 전등이 지쳤다라는 건 그만큼 가난하다, 힘들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 지쳤다라는 건 의인법이지만 사실 지쳐있는 건 누구죠? 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감정이입으로 본 겁니다. 지쳤다, 감정이입. 그 다음 볼까요? 때 쩔은 다 낡은 무명시였죠. 다 가난이고요.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 이 따끈한이라는 촉각적 이미지를 쓴 거는 뭔가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와 상반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지금 제일 원하는 것만 따뜻한 카라멜 마키아토 뭐 이런 거 느낌이기 때문에 따끈한 감주가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에 맨날 다시 외로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자의 정서는 이것이고 이것의 이유는 요것이고 요것의 이유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이영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시상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하죠. 시상의 전환이다. 이건 또 뭐야? 이 흰바람 벽에 스크린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가 만찢녀야. 막 스크린을 찍고 들어와. 이런 게 아니고, 벽을 찍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스크린을 통해서 어머니를 떠올린다. 왜 어머니를 떠올리죠? 이 사람 지금 이렇잖아. 인간이 쓸쓸할 때, 외로울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존재가 누굽니까? 아빠예요? 엄마죠. 그래서 엄마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아빠는, 소용없어요. 어머니가 있습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한 이 추운 날, 이 추위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강조한 거죠. 새파랗게 춥다라고 말한 겁니다. 시퍼러둥둥한 이 추운 날,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랑 배추를 씻고 있어요. 가난한 모습이네요. 엄마도 참 힘들어. 또, 추가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또 다른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첫사랑이 되겠습니다.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의 조용한 항구에서 야트막한 집. 항구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지붕을 낮게 하거든요. 그의 지아비가 아빠가 아니고 누구라 그랬죠? 남편과 였습니다.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 걸 이 사람이 스토킹한다고 볼 수는 없겠고, 그죠? 그 첫사랑 걔 영숙이는 아마도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잘 살고 있겠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상한다. 벌써 애도 생겨서. 그렇다면 첫사랑 여인은 나와는 달리
단란한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 거잖아. 나는 지금 방랑하고 쓸쓸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면 갈까요? 그런데 또 시상의 전환입니다. 또 이즈마카야 어느 사이인가 이 흰바람 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아이고 글자들이 내 얼굴을 야리면서 지나가니까 의인화되어 있는 거죠. 이런 글자들이 자막이 지나갑니다. 뭐라고 지나갑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내 의지와 상관없네 가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운명론적 내 팔자가 이려 라고 말하는 거지. 운명론적 세계관. 그리고 여기서 의지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죠? 거의 좌절에 가까운 모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에휴, 난 팔자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도록 태어났어. 근데 여기서 하나, 완전히 좌절이 아니고 희망이 약간이 있다라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높고입니다. 높고. 이 사람은 이게 자존감일 텐데 말이죠. 내 자존감을 잃지는 않고 있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난 높아.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너무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자, 내 가슴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마음들이 있고요. 마지막.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려는 듯이, 나를 울력하려는 듯이,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나를 cheer up baby, 좀 이렇게 뭐랄까 힘을 북돋워 준다, 이 정도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죠.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 글자들은 의인화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이 글자들 자막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반영한 게 되겠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이 이 세상을 낼 때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는 건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해. 아까 가난하고 높고 외롭고 쓸쓸한 거 다 이게 뭐였습니까? 이거였잖아. 팔자였잖아. 그지? 근데 이 팔자를 하늘이 정해준 거니까 운명론적 세계관이었잖아. 그지? 근데 꼭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왜 나쁜 게 아니야? 하늘이 귀하게 생각하는 존재를 이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난 지금 슬프지만, 하지만 내가 하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야. 높은 자존감 뿜뿜이란 말이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렇고, 프랑시스 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아이고 도연명식 빠뜨렸네.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고, 이 시에서의 두보나 이백이나 유사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저 유명한 사람의 반열에 나를 끌어올리는 거죠. 높은 자존감 뿜뿜. 이걸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된다. 이렇게 시는 끝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를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해를 잘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한쪽 넘겨보시면 특징 1번이 화자의 내면 풍경과 삶에 대한 성찰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저기 남신의주 유동박 희몽방도 자기가 자기한테 쓰는 편지란 말입니다. 자아 성찰이에요. 유사합니다. 두 번에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세 번째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돼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밑줄 쳤던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 그런데, 또, 그런데, 그리고 의식의 흐름이 되겠죠. 주제는 고단한 삶의 자기 위로입니다.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고결함. 그 고결함이 뭐야? 높은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해설의 밑에 흰 바람벽의 의미와 기능 볼까요? 흰 바람벽은 유리창, 거울, 우물줄 등과 같이 사람을 비추면서, 자기를 비추면서 내면을 성찰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쓸쓸한 내면을 비추고 살고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마치 영화의 스크린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시로 갈 건데, 프린트 계속 봅니다. 뒤에 흰바람벽에 있어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고,
또 문제가 2세트 넣어놨는데 풀어보시면 되고요. 꽃시로 가겠습니다. 가을날. 자, 맨 처음에 가을날로 시작하네요. 계절 나오고 가을의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시작했으니까 계절의 의미가 중요한 시구나 라고 미리 한번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뭐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 가을은 조락의 계절이기도 하죠. 조락 어려운 말인데 무슨 락자 할까요? 이게 실강이면 바로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락자는 떨어질 락자죠. 낙엽이 진다. 모든 게 소멸한다. 이 정도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조락입니다. 자, 가을날. 가을이 어떤 의미를 떨어지려 맞습니다. 가을이 어떤 의미를 가질 건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가을날 빈손에 받아든 작은 꽃이 한 알입니다. 내 손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꽃씨가 하나 딱 떨어진 거죠. 씨. 씨는 다시 싹이 될 거고, 쌍시오시네. 얘는 다시 뭐가 될까요? 잎이 되고, 꽃이 되었다가 다시 씨가 되겠죠. 이게 이제 일종의 윤회잖아요. 자연의 이치고, 이렇게 생명이 소멸됐다가 생성되는 반복을 할 거란 말입니다. 반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씨앗이, 즉 싹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다음번에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이 씨고, 그죠? 요 상황으로 있는 겁니다. 요게 빈손, 나의 빈손에 덜렁 하나 떨어진 겁니다. 느낌표 영탄법이 되겠죠. 그 숱한 잎이며 꽃이며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다음이니까, 자, 이 시에서 가을로 시작을 했는데 가을은 여름과 대칭을 만들어 놓은 걸 알 수가 있죠. 여름, 뭐 봄도 포함입니다만은 여름은 어때요? 아까 우리 잠깐 썼다 말았지? 잎이며 꽃이며 얘네는 아주 찬란한 빛깔을 자랑하겠죠. 이건 다 사라졌습니다. 왜? 여름에서 가을로. 이게 지금 화살표 거꾸로 하고 있지만 시간은 제대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찬란한 색깔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 다음 오직 하늘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 씨앗에 이것들이 다 소멸되면서 또 그 핵심들은 모아져서 이 까만 씨앗으로 다 모여있는 것이고, 이게 찬란한 빛깔이었다면 이 씨앗은 더 이상 찬란한 색깔은 아니지만 이 속에 많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긴 하겠습니다. 이 요소들이 응축되어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씨앗을 뭐라 그랬냐면 가을이라 그랬죠. 이게 다 모여든 게 가을이다. 여름이 다 모아서 가을이 됐고 그 가을이 다 응축돼서 씨앗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빛나는 여름, 찬란한 빛깔 같은 말이죠. 빛나는 여름의 오후, 핏빛 꽃들의 몸부림이며, 이 꽃이 붉은 꽃이 핀 것을 핏빛이라고 표현했어요. 샘. 이 핏빛도 색채 이미지로 볼 거예요? 네, 볼 겁니다. 핏빛도 빨간색이라는 걸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색채 이미지로 볼 거고요. 이 핏빛 꽃들의 몸부림에는 꽃이 아름답다는 의미에다가 이 피라는 건 생명성을 갖고 있으니까 생명성 의미도 같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강균성. 뜨거운 노을의 입김. 그 태풍이 또 하나 생길 수도 있는데 요번에 생기면은 이름이 노을이라고 하던데, 뜨거운 노을의 입김은 뭘까요? 일단 뜨거운
입김은 촉각이겠죠? 노을은 아마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뜨거움만 보면 촉각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묶어놓으면 공감각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다시 한번 순서 배열을 하면 어떻게 돼? 노을의 뜨거운 입김도 될 겁니다. 노을의 뜨거운 입김, 그죠? 그래서 공감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 피, 이 뜨거운, 이런 것들이 다 생명성과 관련된 단어들인 건 아시죠? 염으로 하나의 무게로 만져지는 것일까? 즉 여름에 이 요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상의 흐름상 이연과 사면은 동어 반복이죠. 즉 비슷한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연과 사면까지 끝났고요. 핵심은 뭐였죠? 여름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그리고 생명성이 뿜뿜이지만, 핏빛이고 뜨거움이지만, 이것들이 다 응축되면 내 손 안에 있는 그 씨앗 한 알이 되는 것이구나 깨달았죠. 자, 비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 비의 껍질, 비에는 슬픔이잖아. 슬픔이라는 것은 정서고, 정서는 추상적인 관념입니다. 추상, 바보야. 추성이 아니고 추상적인 관념입니다. 그거를 껍질, 사물로 표현한 거니까 뭐가 돼요? 형상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자 왜 이럽니까? 그놈이네. 형상화 되겠죠. 이 비의 껍질은 뭘까요? 슬픔이 다 껍질로만 남아있는 상태이 뭘까요? 내 생각에는 여기 딱 그런 해석은 없지만 내 생각에는 이거 낙엽이 아닐까 싶어요. 낙엽. 자, 비의 껍질 모아 불태워버리면, 가을에 이제 낙엽이 쫙 떨어졌는데 마당을 뒤덮고 있는데 그 마당을 가득 덮고 있는 낙엽들을 끌어모아서 불을 태워버리면 갑자기 뜰이 넓어지는 가을날이죠.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도 고이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이야. 자, 뜰이, 낙엽이 가득 쌓였다가 낙엽을 다 불태워버리니까 뜰이 갑자기 넓어짐이라고 말했는데, 이 넓어짐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요 공허함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뜰이 넓어지는 가을날이라 했고, 그리고 왜 내가 이걸 공허함이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 어느 깊이에서 도입니다. 이 도라는 조사는 역시란 뜻을 갖고 있잖아, 그지? 나 역시 빛나는 외로움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연결이요. 빛나는 외로움. 그 다음 빛나는 외로움은 당연히 또 형상화가 되겠죠. 왜요? 외로움은 정서인데 빛나는 건 시각이니까 형상화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빛나는 건 샤이니, 어디 갔어? 노랑아. 샤이니 긍정이지만 얘는 부정이라서 역설법도 된다라는 거죠. 아, 느낌표 있네요. 영탄법. 아, 이 사람 상습법이네. 아까 1연에서도 명사형 종결 느낌표 썼는데 여기서도 명사형 종결 느낌표 썼습니다. 마지막 연입니다. 오늘은, 자, 저 가을날이 바로 오늘이 될 테고요. 가을날은 오늘과 같은 시간을 의미하지만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깨달음의 이전입니다. 가을날은. 그리고 오늘은 깨달음 이후가 되는 거죠. 하늘의 꽃씨를 골라 긴, 강조하고 싶었나 봐. 시적 허용을 썼어, 그죠? 긴 기다림의 창가에 화려한 어젯날은 여름에, 그죠? 불타오르는 여름에 대화를 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을 때 잎과 꽃들, 이 자연물들이 저 씨앗으로 응축되어서 성숙되는 것처럼 내 삶도 여름을 지나서 가을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성숙해야 하지 않을까? 대부분 그래요. 시라는 게 이렇게 쭉 보면 한 40, 50대, 50대 쓰는 겁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름답거나 멋있지 않아. 이제 쪼글쪼글해진 거지, 이제. 점점 이렇게 코어 근육도 상해 가고, 그죠? 어깨도 굽어지고, 주름살도 이렇게 생기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랬을 때, 화려함은 다 갔구나. 그리고 씨앗을 문득 보는 순간, 내 인생도 화려함은 같지만 이렇게 내적 성숙을 이루는 인간이 돼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밑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색 성찰적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이 되는 것이죠. 주제는 꽃씨를 통해 본 내적 성숙에 대한 염원과 지향입니다. 특징은 명사형 시행종결이 있었습니다. 그죠? 형상화 많이 나왔어요. 역설법, 영탄법 나왔습니다. 구체적 계절이 나왔고요. 감각적 이미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제가 레어템이라서 문제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건 문제를 따로 붙여놓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재로, 즉 수능 완성으로 돌아오지요. 31번 문제. 공통점을 물었고요. 당연히 가에만 해당되는 것, 나에만 해당되는 것, 가나 둘 다 해당되는 것을 배치를 했겠고, 답은 5번 형상화입니다. 여러분, 형상화는 시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가요? 굉장히 레어템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형상화는 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즉, 그 선택지는 기본적으로 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죠. 32번은 답이 3번일 테고 3번 옳지. 자주. 3번은 회의가 포인트 단어군요. 생각이 헤매인다가 뭐. 형상화의 예로 가능은 합니다. 제가 어제 해설치 봤는데 생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고 헤매는 건 시각화 시켜놓은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보고 막 어우 좋은데 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또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고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회의가 포인트인데 회의는 의문을 품다, 의심을 품다, 될 거라고 생각하다,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 된다고 생각한다 쪽이죠. 33번은 4번 외적 확정. 이런 게 뭐냐면 내면이 있고 외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면이 있고 여기 외면이 있어요. 외면은 세계, 세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내 그 시선이 내 속에 머물러 있는지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 초생딸부터 해서 릴케까지 쭉 얘기했잖아요. 그게 외면 세계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B는 깨달음이죠. 34번은 1번인데 흰바람벽이 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늙은 어머니의 상황하고 연관짓는 건 에바죠. 그래서 답이 1번인 거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거 저번에 한번 모의고사에 나온 적 있는 그 무의도 기행이에요. 금방 푸실 수 있다고 보고요. 금방 푸시고 금방 손 드시면 금방 제가 해결을 해드리는 걸로 하죠.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 날려요. 옆에 조시영이 뭐 이렇게 떠들어대지? 젊음이 좋아. 콜록콜록 대더니 다 나았나? 어차피 불빛 자체가 시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던지는 것도 시각이기 때문에 일단 추상적인 게 구체적이 돼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서요. 안 될 것 같아요.
몇 분 푸셨나 볼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김나은 씨, 이은채 씨, 조현수 씨, 김건희 씨, 김성현 씨. 김건희 씨는 저 디지몬 프사를 쓰니까 굉장히 자주 만나는 것 같은 반가운 느낌을 줘요. 아, 개인적으로 질문도 하셨지? 재현우 씨. 재현우 씨 나오셨네요. 재현우 씨 어제 기분 나빴던 건 아니겠죠? 그죠? 혹시 기분 나빴으면 사과. 한 3분 정도만 더 기다려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손 드세요. 손. 지금까지 그 음향이나 화면이나 큰 문제는 없죠, 여러분? 없다고 해줘, 빨리. 네. 갑니다. 뭐 보실 거냐면, 프린트 볼 거예요. 프린트를 보시면 줄거리 나와 있습니다. 뭐 줄거리 몇 개 있습니까? 자, 일단 얘를 보면 줄거리 안 읽고 읽어볼 건데, 바다라는 공간과 육지라는 공간이 있죠. 인물의 욕망들이 부딪히는 이들 사이의 갈등이 이루어지는 게 이 공간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바다는 배를 타고 나와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주인공을 말해도 되겠지? 천명이는 이 바다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즉, 이 육지는 어떤 공간이 되죠? 육지는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 외삼촌과 외숙모는 너는 돈을 벌어와야 하기 때문에 배를 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배가 위험 요소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 위험수당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있잖아요. 하지만 천명이는 내가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육지로 가서 트럭 운전수를 하고 싶은 거고, 누나도 뭐라고 말했었다? 절대로 배를 타지 말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공간과 연계되어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럼 이렇게 갈등하면 이 천명, 이 색깔 안 보이잖아. 천명이 누나가 긍정적인 쪽이라면, 그럼 이 새끼는 씨벨람들이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얘들도 긍정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갈등을 하느냐? 일제강점기의 현실 속에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여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미안하지만 배를 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난이라는 상황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배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네가 육지 가서 트럭 몰아봤자 돈 얼마나 벌겠냐. 그리고 또 트럭은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줄거리를 대충 갈등을 잡아 놓으시고 11쪽, 프린트 11쪽 지문 분석을 볼 건데요. 맨 첫 줄에 그 벤 안 타요부터 시작합니다. 그 벤 안 타요. 누가 보면 아이돌인 줄 알겠어요. 벤을 안 탄다고. 배를 안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유는 쭉 나와 있습니다만 배가 너무 낡아서 위험하다. 뭐 대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쭉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한 7, 80% 지점까지 내려와서 찐한 글씨 중에 1000명 공부해 가지고 트럭 운전수 시험 보려고 나왔더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육지에서 트럭이나 몰고 싶다라는 거였고, 그 넘어갈 거예요. 넘어갈 겁니다. 나머지는 거기 해설이 다 붙어 있으니까 읽으시면 되잖아요. 12쪽 넘어갔는데요. 두 번째 공식 찐한 글씨 보퉁이 나옵니다. 보퉁이 뭐죠?
보따리, 가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제 추리로는 아마도 얘가 이 집을 떠나서 트럭 운전수가 되기 위해서 점점은 뭘 의미하는 거죠? 트럭 운전수가 되기 위해서 가려고 가방을 싼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자, 쭉 내려옵니다. 또 중량 위에 공씨가 뭐랬어? 너 같은 애물단지라고 말하잖아, 그지? 애물의 자식은 하루바삐 하루바삐 잡아가는 건 전광훈이 돼야 되는데 하루바삐 잡아가는 건 죽으란 말이죠. 그렇게 내가 빌고 싶다 이놈아 라고 말은 했죠. 하지만 이거는 반어이지 실제로 이것만 갖고 이 여자를 공씨 즉 그 계모 다니고 말이지 친엄마인데 이 사람을 나쁜 인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바로 밑에 뭐랬어요? 말은 모질게 하지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연민을 낀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맨 끝 부분 가죠. 13쪽에 낭독 파트. 나는 이 내가 누굽니까? 관찰자고 선생이네요. 선생. 자기가 초딩 6학년 때 가르쳤던 제자가 죽었다는 사연을 이렇게 액자식 구성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건 왜 써놨을까요? 모래톱 이야기에 나오는 나도 선생이었잖아. 공통점이 있네. 그리고 이 둘은 외부에서 관찰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다 이 섬 사람들, 모래톱 이야기에선 조마이 섬 사람들, 이 항구의 사람들, 여기서 항구의 사람들에는 연민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은 아까 제가 다 본 거라서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예컨대 그 기억 같은 경우 말입니다. 메뉴에 괄호 안에 있는 건 뭐라 그래요? 지시문이라고 하죠. 지시문은 무대 지시문하고 행동 지시문이 있는데, 무대 지시문은 무대 장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말하는 것이고, 행동 지시문은 여기서 이 등장인물 즉 연기자의 행동을 지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지를 써놓은 건데, 우리는 지금 연기자 입장이 아니고 뭡니까? 수험생의 입장이잖아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보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인물의 정서가 어떻구나 이런 걸 알아내주면 되는 겁니다. 니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게 소설이라면 직접적 제시일까요? 간접적 제시일까요? 니은이요. 서로 다 대답하고 있죠? 우리는 좀 8초간의 이 딜레이가 있으니까 바로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간접적 제시, 그죠? 행동이나 대화나 표정, 간접적 제시라는 거. 티귿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리을, 이건 어떤 연기를 해야 될까요? 나는 정말로 배를 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이제 한숨 쉬면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5번 가시면 4번이 답이고 뭐의 X 하실 겁니까? 후회의 X를 하실 거죠. 그죠? 후회의 X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36번 가시면 답이 5번인데 일단 A에 나오는 내가 주인공이냐 관찰자냐로 나눠야 될 것이고, 그래서 1, 2번은 탈락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 4, 5번이 남았는데 3번 선택지의 키워드는 사건의 원인 추론. 그죠? 수사반장입니까? 아니니까. 여러분 참 수사반장을 알 리도 없구나. 사건 추리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4번은 뭐가 걸리죠? 주제를 직접적으로 전달.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제를 말해줘야 됩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부모는 어쩌고 블라블라 하지만 가난을 어쩔 수 없어서 블라블라 결국 배를 타고나 죽어 슬픈 이야기,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답은 5번이 되겠죠. 결말을 압축적으로 제시 정도가 되겠고, 연민의 시선입니다 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 37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기가 나름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니까 꼼꼼히 볼 겁니다. 무의도 기행은 일제강점기란 무의도라는 섬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저기 강화도 쪽입니다. 그죠? 지금은 아마 배 타고 들어가나 아니면 다리가 연결되어 있나 그래요. 인천공항 가다 보면 곁으로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어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대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일본의 고깃배는 조선업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서 이게 이 쪽발이 새끼들이 우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무슨 이 유라이트 시벨럼들은 일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줬다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 어쨌든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민이 소작농이 되는 것처럼 어민들도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열악한 상황에서 섬 사람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낡은 배 타고 호기잡해야 되고, 천명은 사람 이름이지 사람이 천명이라는 게 아니고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벗어나 육지에 정착하고 싶어 하지만 천명은 주변 사람들 강요에 못 이겨서 결국 죽게 된다라는 거. 근데 자식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주로 내몰아야 되고 또 그 사람 내몰려야 되고 한다는 게 그 당시 일제강점기의 비참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될까요? 3번. 내년 봄에 팔려든 새우젓을 모두 미리 팔아서 변통을 했겠소 라는 주학의 처에 말해서, 여러분 이런 문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 했어요? 그냥 여기서 보지 말고 꼭 한 장 넘겨서 찾아가라 그랬잖아. 이렇게 찾아가라고. 그래서 한 장 넘겨 찾아가서 봤더니 밥값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구로 도망가서 외상밥 처먹어서 그거 갚으려고 새우젓 팔았다. 결국은 새우젓 판 돈은 일제한테 들어간 게 아니고 저 새끼한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답이 3번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한 장 넘겨서 확인을 하러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 점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지문들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분들 돌아오세요. 목소리 들리시죠? 목소리 들면 손. 목소리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여러분들. 특이한 활용형을 쓰죠. 잘 들라여요. 네. 불규칙 활용 같은데. 자. 우리 이제 몇 지문 남았습니까? 2지문 남았겠죠. 첫 번째는 전광용의 사수인데, 이 전광용의 사수는 저번 한 5주, 6주 전쯤에 이 수업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청강사자 현부전이란 가전작품하고 그리고 농가원령계가 고전 시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시간을 먼저 드릴 테니까 181쪽에 사수를 풀도록 하죠. 다 풀고 손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아까 계속 조곤조곤 얘기했더니 목이 조금 나아지긴 했어, 이제. 아까 2교시? 1교시였어, 2교시였어. 그때는 완전 목이 살짝 가가지고, 목소리 안 나면 어떡하지? 라고 살짝 고민했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좀 나아졌다. 이게 제가 지금 이 목을 25년째 이 강의에 써먹고 있잖아요. 제가 원래 목소리 굉장히 좀 낮은 편인데, 낮은 목소리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 다 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원래 목소리보다 약간 톤을 끌어올려서 말을 해야 되고, 또 강약도 줘야 되고 하니까, 25년 동안 제 성대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겠죠. 다행히 성대 결절이 된 적은 없는데 성대가 많이 조금 변형이 되긴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노래패였는데, 그러니까 노래 동아리였는데 항상 베이스를 했거든요. 목소리가 낮아서 베이스를 했는데, 근데 아카펠라 하면 이제
베이스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래방을 가게 되면 키를 한 5개에서 7개까지 낮춥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목소리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로 원래 목소리 낮은데 요즘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노래 저런 노래 흥얼거리다 보면 예전에 안 올라갔던 음이 막 올라가고 그래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성대가 조금 변형이 된 것 같긴 하다 라는 헛소리를 쭉 하면서 다 풀었겠죠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프린트 갑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갑자기 크크크 왜 올라옵니까? 자, 요걸로 보죠. 맨 처음에 곰 선생 사건 있죠? 이 곰 선생이 말끝마다 M 한단 말이야. 제가 자 하는 것처럼 M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 시간 내내 세고 있었는데, 90 몇 번 이렇게 끝난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 했는데, 종이치고 약간 몇 마디 더 하는 사이에 M이 100번을 채운 거죠. 그래서 100번! 막 둘이서 환호성을 지르다가 곰 선생한테 끌려가가지고, 뭐야, 이 시벨람들아 한 다음에, 둘이 서로 마주보고 싸대기를 때려. 이런 벌을 받게 되거든요. 요때부터 나와 B 사이에 경쟁 혹은 뭐 경쟁이면 되겠죠. 경쟁이 불붙기 시작한 거다. 서로 처음엔 살살 때리다가 점점점 세지고 그러면서 코피 터지게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적 경쟁도 하죠. 성적 경쟁. 그래서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절대 공부 안 하는 척 하다가 지 혼자 연락 공부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의 삼각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삼각관계. 애매한 거죠. 그래서 경희를 가운데 놓고 둘이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경희의 입장을 안 물어봤지만 경희도 사실 이 둘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귓바퀴? 이렇게 서가지고 옆에 나무에다가 이제 귀 높이에 정확하게 공기총을 쏘면 이기는 걸로 했는데 귀를 맞춰버렸죠. 독한 새끼입니다. 친구 귀를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 상처가 항상 있는 거고, 이 상처를 만진다 이퀄 뭐가 될까요? 상처를 만진다. 주인공이 내가 귓바퀴에 상처를 만진다 이퀄 과거 회상이 되는 거잖아. 그죠? 과거의 씁쓸한 기억을 떠올리는 게 되는 거죠. 마치 껍빗단 리라는 소설에서 회중시계를 보면서 과거 회상하는 거하고 비슷한 장치예요. 그리고 6.25 때문에 다 헤어지게 되고, 그리고 헤어졌다가 우연히 B를 만나게 됐는데 경희의 안부를 물었으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B는 경희랑 도둑 결혼을 해버린 거죠. 경희한테는 야, 제가 죽었대라고 구라를 치고 지가 결혼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형 집행장으로 갑니다. 사형 집행장에서 B는 모반 혐의로라고 말합니다. 모반은 뭘까요? 반역죄입니다. 국가 반역죄, 전시니까 국가 반역죄는 바로 총살이죠. 그래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고, 그 총살을 하는 사수 5명 중에 1명, 즉 이게 제목이고 총을 쏘는 사람이란 뜻이죠. 저번에 말했듯이 이 사수가 5명이면 나무에 말이죠, 이 B를 사형 집행 대상을 나무에 이렇게 묶고 눈을 까만 천으로 가린 다음에 심장에 빨간색 표시를 딱 꽂아놓은 상태에서 사수 일반정전 발사 이러면 다사당 5발에 쏘고 이 심장을 향해서 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건데, 자기는 자기가 쏜지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쏘게 되는데 5명이 다 실탄을 장전한 건 아니고 몇 명만, 그 중에 몇 명만 실탄, 나머지는 공포탄. 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내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저 사람을 내가 쏴서 죽었다. 내가 쏴서 죽이지 않았다라는 어떤 뭐랄까? 자기 위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쏘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압니다만은,
아, 그래요? 뭐, 하지만 탄 알이 날아가는 게 사실은 보여요. 보려면 보입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5명이 쭈르륵 서서 이제 쏘게 되고, 그런데 나는 결국 총을 겨눠서 쏘지 못하고 허공에 총알을 발사한 상태에서 기절을 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실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첫 장면은 병원에서 깨어나는 걸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쭉 나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 장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곰 선생 사건이나 성적 경쟁이나 삼각관계나 이 제대로 내가 나와 B와의 경쟁에서 이긴 적이 없는데 마지막 사형 집행은 내가 총을 쏴서 B를 죽였다면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경쟁에서 이기게 된 거겠지만 실제로는 허공에 총탄을 발사하고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 경쟁에서도 B한테 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경쟁이란 것은 왜 때문에 생기는 것이냐? 첫 번째, 이건 이 외부의 영향이라기보단 그냥 인간은 경쟁 심리가 항상 작동한다. 물론 외부에 촉발되는 그런 사건들은 존재하겠지만 그게 근본적 원인은 아니고 근본적 원인은 내면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외부의 영향이 있다로 보는 해석이 있는데,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둘이 갈등을 하게 만드는 건 이 6.25라는 분단 현실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38선이 그어지고 남북에 갈려서 신탁 통치가 되고,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은 김일성과 정부를 수립해서 결국 남침을 해와서 6.25 전쟁이 벌어지고 한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외세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 외세의 영향, 미국과 소련, 그 당시 소비에트 연방,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상징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존재한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십시다. 자, 프린트로 돌아오셔서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고요. 주제는 인간 사이에 운명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이 모든 그 인간에게 내면에 내재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대결의식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넘겨볼게요. 실험적 기법입니다. 뒤에 작품 해설에 사건의 역전적 배치 방법입니다. 당연히 역순행적 구성이 될 테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인데, 특히나 소설은 과거로 맨 과거 사건으로 쫙 끌어올라갔다가 쫙 내려오기 때문에 역전적 배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건의 역전적 배치. 그 다음에 우의적 특성 밑에 내려가 볼게요. 거기 잠깐 읽어보시면 표면적 내용의 심층의 미를 전달하는 우의적 특성을 갖고 있다. 자, 우의부터 하죠. 우의는 뭡니까? 비 올 때 쓰는 거요? 비 올 때 입는 거요? 그건 아닐 테고, 이거랑 비슷한 아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화, 우회,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의 반대가 뭐라 그랬어요? 직설이 된다고 그랬고, 대가리 졸라 크구나 씨별놈아, 이렇게 말하면 직설이 되겠지만, 너 왼쪽 귀랑 오른쪽 귀 사이가 조금 먼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기도 하는 거를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 이렇게 말을 하면 우회가 되잖아. 그래서 직설과 우회는 당연히 아실 거고, 우화로 가보면 이소부화를 떠올리면 된다 그랬잖아. 그지? 개벽다구 사건. 이렇게 생각 개의 벽다구 했다, 야. 어쨌든 뼈다귀 사건, 개가 뼈다귀 이렇게 물고 징검다리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진 줄 모르고 어떤 개새끼가 뼈다귀 물고 간다, 저 새끼 뺏어야지 왈 해서 이 뼈다귀가 뚝 떨어져서 가버렸다라는 게 이솝우화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솝이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개병신이 아니고 탐욕스러운 인간을 풍자하는 거잖아. 그지? 탐욕스러운 인간을 개에 빗대어 말했으니까 얘를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개를 통했으니까 우회가 되는 거고, 이런 걸 우화라고 한다는 거죠. 짧은 얘기, 뭔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짤막한 얘기.
그럴 때 우의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의는 대부분 의인화가 바탕이 됩니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그냥 짤막한 얘기이면 우의라고 말도 하니까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그래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짤막한 얘기. 여기서는 이제 이 우의에선 의인화가 빠져 있는 걸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빠져 있는 거죠. 자, 쭉 읽어볼까요? 마지막 문단.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승패를 가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그렇지만 경쟁 관계에 있더라도 평생을 함께한 친구, 즉 같은 민족, 남북이라는 의식이 어느 한쪽의 완전한 패배와 승리를 맞아들일 수 없게 하는 거고, 이는 6.25 전쟁이 주저한 상태로 결말지어진 것을 의미하고, 비의 죽음이 나에 의한 것이 아니었듯이 전쟁의 마무리도 우리 민족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한 거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다까지 보셨죠. 교재 수능 완성 돌아왔습니다. 그 프린트에 그 지문은 해석은 달아놨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장면이 어느 장면인지만 볼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수로 내가 나가야 되는 장면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고요. 모반 혐의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면 나는 눈을 떴다부터 보면 되겠고, 전방에 비가 있고요. 목사 기도는 끝났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양보를 해왔었는데 이제 내가 총을 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을 했고, 비는 경악의 표정이 아니고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고, 체념 누가 하는 체념이야? 비가 하는 체념이 되겠고요. 5명이 쭉 서 있다 그랬고, 빨간 헝겊, 그리고 헛기침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없다 그랬고, 다음 쪽입니다. 다시 이제 과거 회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B가 이적적인 모범 혐의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경희를 만나서 경희와 힘을 합쳐서 남편 B, 경희 남편인 내 친구인 B를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이제 감정이입을 한번 해봅시다. 나라는 인물의 감정이입을 해보면, 야, 저 시벨럼이, 내 친구 저 시벨럼이 구라를 치고, 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 아우, 저 개새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어차피 B는, 처형당할 거니까 이 새끼 빨리 죽여버리고 나는 얘랑 재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내면에 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정말 경희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걸까? 나보다 B를 더 좋아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걸 고려해 보시면서 저기 밑에를 볼게요. 리을 밑에. 사변통에 나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고 수복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B였기 때문에 나의 생사에 대한 소문을 서두른 사이에 나의 소식이 묘연했고 B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 남은 기운이 혹은 또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은 했습니다. 많으니까 역접이 된 건데, 일단 아량이라는 건 뭐냐?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한테 베푸는 거고, 내가 지은 죄가 없을 때 지은 죄가 있는 사람한테 베풀 수 있는 게 아량이라는 거죠. 이 단어 뜻이. 자, 그리고 이제 읽어봅시다.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에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하였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전쟁이라는 상황이 정말로 내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그 여자를 챙길 여력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잠시 잠깐 내 목숨이 더 위에 있고 저 여인의 그 행방이 밑에 있어서 저 여인을 깜빡깜빡 잊어버린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책이, 자, 그렇다면 자책은 자기를 책망하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떳떳한 모습은 아닌 거야. 내가 완벽하게 떳떳해야 아량을 베풀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완벽히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량이라는 게 사실 내 주제에 맞지 않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번 문제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냐면 39번 문제를 설명해 드린 게 되는 거죠. 그죠? 3번이 뭐 처음에 딱 봤을 때 썸법, 3번 정말 맞는 말이야. 이렇게 이 느낌이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국 따져보면 내가 아량을 베풀 만큼 그렇게 상황이 떳떳한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본다면 3번도 답이 될 수 있겠죠.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구명을 했지만 실패했고 마지막에 사수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38번. 2번이 되겠죠. 이거는 2번이 될 테고 39번 설명드린 거고 40번 답이 4번인데 리을을 보시면 경희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했다라는 건 사실은 이 경희도 나를 더 좋아했다라는 걸 사실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제 4번 선지는 왜곡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왜곡이라는 단어가 참이 되는 순간 경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 돼야 됩니까? 부정적 인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부정적 인물이 아니거든요. 41번은 답이 2번이고 내가 사형장에서 B의 얼굴에 겹쳐 경희의 모습을 떠올린 것은 B의 굴레로부터 경희를 구제하려는 목표의식과 같고 라고 그러면 아주 신이 나서 B의 심장에다가 총알을 박아넣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답이 2번이 되겠군요. 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강사저 현부정과 농가 원령가예요. 후딱 풀어주시고 손 들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40번의 5번은 나와 경희가 힘을 합쳐서 B를 구해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았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모종의 방안을 모색이라는 게 둘이 힘을 합쳐서 방법을 찾았다. 거기 보면 이 니은 문단부터 마지막 두 문단이 말이죠. 그 내가 경희를 만나러 간 장면인데 나와 경희가 만나서 한 게 사실은 구명운동이었고 맨 끝에 보면 B의 구명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라는 건 우리 둘이 만나서 지금 옛날 사랑 감정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이 B를 구명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난 목적을 구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진우 씨 됐습니까? 제가 떠드는 사이에 또 손을 드셨네요. 네, 됐고.
네, 3분 다 푸셨네요. 4분. 다섯 분. 6분. 아이고, 옆에서 조시영이 또 기침하고 난리 났습니다. 소리 지를 때 알아봤어요. 저처럼 조곤조곤 했어야지. 그럼에도 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열혈 청년이에요. 자, 한 번만 더 풀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주세요. 진도나가게. 이게 처방아 놨던 난경인데 굉장히 흠집이 많아요. 자, 재현우 씨까지 들어오셨고 손 드셨고 갑니다. 우리 이거 가전체라고 하죠. 가전체. 가전체는 설화에서 고전소설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우리 뭐라 그래요? 과도기 이런 말을 쓰죠. 중간 넘어가는 단계를 과도기라고 말을 하잖아. 그래서 과도기적인 네, 얼굴 안 보고 있으니까 막말을 막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과도기적인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가전체 특징이 뭐냐면 인물의 일대기 형식이에요. 일대기 형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족보가 잔뜩 나옵니다. 옛날에 참 그 조선시대 사람들 족보 정말 좋아해, 그지? 그래서 족보 쫙 나오고, 누구 할아버지 때 어디로 옮겨서 살았는데, 어쩌고, 이런 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의인화죠. 여기서 거북이를 의인화했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화적, 우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고, 결국 이 작품의 목적은 교훈을, 고나리지라는 거거든. 교훈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시는 말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작가가 자기 객관화를 해서 자기가 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 교훈 전달하는 게 목적이다.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전체 예가 뭐가 있냐면 공방전 있습니다. 공방전. 공방전은 뭡니까? 겉은 동그라미, 속에는 방, 네모나다, 역전을 인호한 거였죠. 그 다음에 국순전, 국선생전, 한 글자인데 요건 수를 의노한 거고, 그죠? 이런 저기 또 뭐가 있냐면, 죽부인전, 죽부인 의노한 거, 이런 거 다 잔뜩 있습니다. 다, 가전체고. 프린트 잠깐 볼게요. 줄거리. 현부. 거북이. 선조는 신인. 신적인 존재니까, 초월적 존재가 되겠죠? 힘셉니다. 산을 지탱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산을 지탱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힘이 작아졌고
크기도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점을 받고요. 임금의 부름을 받았지만 벼슬 안 나가고 은둔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춘추시대 어부 예조에게 잡혀서 거북이가 네, 그거는 화왕계는 설화에 들어가요. 설화. 그래서 이제 그 화왕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꽃을 의인화해서 임금에게 충고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풍간이라고 해요. 풍간, 풍자하면서 간언, 충고하는 그런 설화예요. 설화. 자, 그래서 이 거북이가 잡히는 건 굉장히 소설에 자주 나오는 그런 화소죠.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두루 거치며 공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고 했고, 마지막 문단 보면 현부의 세 아들 중 두 아들은 물에 잠겨 죽임을 당했고, 거북이를 삶아먹는 한 번도 먹어봤는데 네, 맛있나 모르겠어요. 한 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통희한 선생이라 불렸고, 그의 후손 중에는 도를 얻어 천세에 이르도록 죽지 않은 자. 이게 거북이가 오래 산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신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까? 작가는 현부의 삶을 통해 성인이라도 실수가 있는 법이니 조심 또 조심해라.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아니다, 위에 보면 되겠다. 핵심 정리의 주제를 보시면 안분지족의 처세와 절개. 안분지족의 처세가 뭐야? 자기 분수를 알고 만족하는 처세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였죠. 밑에 표는 수군가랑 비교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프린트 한 장 넘길게요. 뒤에 본문, 수능 완성 본문 갖고 온 거잖아요. 거기서 몇 가지만 볼 겁니다. 한 40% 지점까지 보면 현부는 더욱 침착하고 궁량이 깊었다. 그 위에요. 까지 보면 뭐로 돼 있습니까? 가계입니다. 가계가 족보죠. 그래서 선조, 자손, 먼조상,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쭉,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 그냥 이 새끼 족보입니다. 아, 거북이 족보야. 내 족보도 모르는 판에 무슨 거북이 족보야. 그죠? 밑에 현부는 더욱 침착하고 궁량이 깊었다. 이거 직접적 제시를 했습니까? 간접적 제시를 했습니까? 직접적 제시, 설명, 말로 설명한 거라 그랬죠. 이거 쭉 또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면 되고 넘어갈 거예요. 나머지 설명 다 돼 있으니까 넘어갈 거고, 맨 끝에 볼 겁니다. 사신은 이렇게 평한다. 이 사신이 누구라고? 작가. 지극히 은미한, 겉으로 드러난 것이 거의 없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미한 상태에서 미리 살피며 징조가 나타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은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예방하는 것은 성인이라도 어그러짐이 있는 법이다. 현부 같은 똑똑한 지혜로도 능히 예저의 술책을 막지 못하고 또 두 아들이 삶아 먹힘을 구해내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족밥들이 더 말할 게 있겠는가. 옛적의 공자는 광 땅에서 고난을 겪었고 또 제자인 자로가 죽어서 젓갈로 담겨짐을 면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즉 항상 조심조심 살아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 되는 거죠. 그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명한 인물 공자나 자로도 인용을 한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거 하나만 풀고 갈게요. 그러면 저기 43번 같은 문제 풀어보셨죠? 43번 같은 문제 정말로 얍삽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 원서가 있고 원저가 있는데 통영 선생은 원저고 그 앞에 주어는 원서를 집어넣어서 이제 한 획 차인데 서와 저는, 그죠? 그 두 개 바꿔치기 해서 문제를 냈잖아요.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이런 쪼잔한 문제는 틀린 다음에 욕하면 내가 찌질해져요. 그러니까 쪼잔한 문제일수록 내가 정확히 문제를 풀고 문제 쪼잔하네 씨발 이렇게 말해야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3번 같은 문제 요즘 쪼잔하게 문제 잘 내니까 이것도 잘 봐두시는 게 필요하고, 자, 농가원령가 봤습니다. 프린트. 농가원령가는 정약용의 둘째 아들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둘째 아들인 정학유의 작품이고요. 아버지가 중농학파, 농사를 중요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들도 농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농민들에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잘 짓는 거고 말이지 각 시기별로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커리큘럼, 다이어리를 쫙 짜준 게 되겠죠. 이게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1월령부터 12월령까지 쭉 있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나온 건 정월령인데 지금까지 출제된 횟수로 보면 8월령이 훨씬 더 많았고 다른 이 달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는 뒤에 프린트 보시면 문제를 어떻게 넣어놨냐면 맨 처음에 7월령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정월령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넣어놨으니까 여기저기 한번 풀어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어떻게 형식이 진행되냐면 맨 처음에 절기 소개가 있습니다. 이 절기라는 게 24절기예요. 우리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에 2회 정도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뭐 우수, 경칩, 뭐 이렇게 소설, 대설, 소환대한 쭉 있지 않습니까? 뭐 고구 이런 것도 있고 이 절기라는 게 농사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농사일하고 굉장히 잘 맞닿아 있어서 절기 소개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절기에는 뭘 해야 된다. 이 타이밍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걸 잘 말하기 위해서 절기 소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절의 모습이 쭉 나오고 그리고는 농산일 뭐 해야 될지 쫙 말하고 더불어서 세시풍속 그 타이밍에 알맞은 풍속 있죠. 예컨대 뭐 있을까요? 한식에는 차가운 음식을 먹고 동지에는 팥죽을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정월 대보름에 불엄을 깨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세시풍속을 쭉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본문 볼 겁니다. 프린트. 정월령이죠? 맨 처음에 뭐랬습니까? 초봄인데 정월이. 아니 1월이 왜 초봄이지? 음력 1월이니까 그래요. 음력 1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설날이 보통 1월 말, 2월 초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월 1일이 2월 초면 막 2월 말까지도 가고 3월까지도 갈 수 있어요. 1월이. 잘못하면은 또 뭐야. 자, 어쨌든 입춘우수 절기입니다. 하고 절기 소개했죠? 쭉 내려갈게요. 정월에 대한 감사 끝나고 밑에 어와 우리 성상 동그라미죠.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유교적 가치가 뭐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충과 효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농산일 얘기를 하더라도 임금에 대한 감사는 항상 나와주는 거예요. 애민중농하신다 그랬고 밑에 슬프다 별표입니다. 슬프다는 거기 나와 있죠. 감정의 직접적 제시인데요. 화자의 정서인데요. 뭐가 슬프냐? 안타깝다. 슬프다의 감정이라는 건 안타까운 감정. 야, 농민들아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한테 아우씨 공부 좀 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하다고 그래도 네 몸 이해관계는 고사하고 임금의 뜻을 어기면 되겠는가? 임금님이 우리 열심히 농사져서 부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것 뜻을 어기면 되겠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 둘, 세 줄, 네 줄 내려왔습니다.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를 면하나니 저각각 권면하여 게을리 굴지 마라. 이 두 줄이 뭐로 돼 있어요? 운명적 사고래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인력이 극진하잖아? 그럼 천재, 하늘의 재앙을 면할 수 있으니까 운명을 벗어날 수 있다. 내 노력 여하에 따라 운명을 이겨낼 수 있다가 되겠고요. 계몽적 성격, 계몽은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 준다. 이런 의미였죠. 그 밑에 가서 두 번째 줄에 실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 혹시 물어볼까봐 단어. 요새 단어 물어보는 또 추세가 있으니까 때를 놓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항사에도 봤지만 모내기 할 때 그 철이 있는 거고 그죠? 그때 소를 딱 빌려와서 논을 썰어가지고 그때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 놓치면 농사 포기했잖아. 그지? 실시가 때를 놓친다 이런 의미였어요. 다음 쪽 갑니다. 상원날부터 쭉 내려가 보면 정초 세배 돈호한 풍속이라는 이제 풍속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그 농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풍속도 어떤 게 있는지 쭉 설명을 해요. 목소리 너무 키웠나? 조시영 욕할 바가 아니네.
또 저기 내려가면 또 그 다음 문단도 풍속이 쭉 나오죠. 약식 달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품속이 있구나 라고 알면 되겠죠. 다음 쪽입니다. 정월령만 볼 게 아니라 8월령이 또 열심히 많이 나온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월령도 좀 볼 거예요. 8월이나 중추절, 중추절이 한가위, 한가위가 추석입니다. 백로추분 절기입니다. 절기 소개 맨 처음에 나왔죠. 요건 조금 볼 거예요. 북두칠성이 그 뭡니까? 그 국자처럼 생겼잖아. 그 북두칠성의 국자 자루가 돌아서 서쪽으로 가시는 거고, 시원해진 아침 저녁이 가을 기운이 완연하다. 요즘 그렇죠. 요즘 그 밤에 문 열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자면 좀 쌀쌀합니다. 그죠? 그 정도로 많이 시원해졌어요. 올해는 특별히 막 찌는 무더위가 없네. 그 긴 장마 때문에. 귀뚜라미 보일러입니까? 귀뚜라미 저 뭡니까? 그 저기 계절이 가을인 거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가 되겠고, 밑에 줄에 서풍 별표. 요것도 바람 방향이 계절하고 상관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황운 마찬가지로 별표. 누렇게 곡식 익은 벌판을 황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귀뚜라미, 서풍, 황운 요건 다 계절과 관련된 시어들입니다. 쭉 내려갈 거예요. 그 페이지 맨 마지막 파트 네 번째 줄 담배줄 녹두 말을 아쇠야 밑에 현대어 풀어볼까요? 담배나 녹두 등을 아쉬운 대로 팔아서 이 말입니다. 작전별표. 작전이란 건 돈을 만든다, 돈을 번다인데 이게 벌써 조선 말에 가깝기 때문에 이 상업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리고 돈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작전이란 단어에는 조선 후기 혹은 조선 말기라는 사회 현실까지도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쪽 다음 쪽에 맨 위에 보면 며느리 근친 가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며느리가 가끔 친정에 다니러 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친정에 제대로 못 가는, 막 자주 다니는 건 꿈도 못 꾸고, 몇 년에 한 번씩, 혹은 막 심각한 경우는 몇십 년에 한 번씩, 10년 넘어서 한 번씩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이제 다니러 가는 게 근친 가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군대에서도 휴가 나올 때, 휴가 나오기 전에 선크림 연락 발라가지고 얼굴 덜 타게 하고 나오는 것처럼, 간만에 친정 가는데 또 이렇게 뽀샤샤하게 해가야, 아유, 친정 어머니가 볼 때는 그래도, 아이고, 그래, 네가 고생을 덜 하는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지친 얼굴 소복이 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자, 그 정도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갈 건데요. 책으로 돌아올 건데, 열심히, 말을 털었더니, 시간 내에 끝낼 수 있군요. 42번 1번 선택지 서리법. 여러분, 고전시가에서 서리법 나오면 거의 맞을 확률이 높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는 먼저 후려 때려 잡아보고 확실히 탁탁 찾아가지고 그냥 답으로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번 아까 설명드렸고, 44번은 절기, 감상, 농산일, 세시풍수 이렇게 나오는데 3번 선지의 기후 조건은 없었죠. 마지막 45번 문제 3번 선지를 보면 애민중농하는 성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의 뜻을 좇는 농부들의 모습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너네 임금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해 정도로만 말하지 이렇게 대비시킨 게 없어요. 이렇게 이제 책은 끝냈고, 제가 드린 프린트 중에 몇몇 시간 남는 대로 몇몇 문제만 체크를 해볼 거거든요. 자, 제가 쫙 찾아서 페이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쫙 펴세요. 그 3번 문제, 5쪽의 3번입니다. 5쪽의 3번 문제는 흰 바람벽의 의미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거 다른 문제도 다 풀어보시긴 해야 됩니다만은 이 3번 문제 특히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7쪽이에요. 이 5번 문제는 제가 바로 풀어드릴 텐데, 이게 박용래의 월훈하고, 슬픈 시죠. 이 노인의 외로움을 표현하신데, 월훈하고, 그리고 이제 흰바람벽이 있어 두 개를 놓고는,
5번 선지를 볼 겁니다. 가의 창호지 문살과 나의 흰 바람벽은 시상이 시각적으로 투영되는 배경의 역할을 하는군 이랬습니다. 우리가 흰 바람벽은 영화 스크린의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흰 바람벽에 어떤 시상이 투영, 비친다 이 말이죠. 시상이 그러니까 부드럽게 표현하면 시상이 흰 바람벽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럼 창호지 문사는 갑자기 왜 나온 거냐 보시면 맨 끝에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즉 달물이 이렇게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방 안에 있고 창호지가 붙여진 문이 있고 밖에는 달무리가 져서 이 달무리의 달빛이 이 창호지에 비친다 인데 이게 여기서 특별히 어떤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이 시상 전체를 요약 마무리, 명사형으로 종결해서 요약 마무리하는 지점에 이 창호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상이 집약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에서 시각적으로 투영하는 배경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좀 어려운데 5번 선택지가 어려운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 2분 더 남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문제에서 8번 문제 19쪽입니다. 19쪽의 8번 문제 여러분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안 들리네? 당연히 안 들리지. 8번 문제 보시면 이게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8번 같은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서술 순서 보면 현재, 과거 1, 과거 2, 과거 1, 현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2가 지웠구나. 아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대결했던 거니까 이 과거 2가 가장 대과거입니다. 그죠? 대과거가 되겠고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현재에서 사형집행 장면에서 과거로 갔다가 또 사형집행 장면 들어서 병실로 돌아오는 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확인을 꼭 해주시고 답도 꼭 제대로 찾을 수 있어야 하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렸고 한 회분인데 꼭 복습을 해주시고 어차피 우리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가 또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EBS 정리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죠? 여러분들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수험생보다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힘내시고 제가 아까 목 아프다니까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나야 시험 보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지만 여러분들은 앞날이 창창한 뽀송뽀송한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조금 노력하시면 9월 모평에 이어서 수능까지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